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내 몸마저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외롭고 처절할 수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근영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특히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죠. 요양원에서 타인의 손길에 의존하며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나도 함께 떠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중상을 입고 살아남았고 한순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끝없이 되물었습니다. 나중에 혼자가 되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상황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선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중에 뭘 선택해도 결국 불행해질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했고 어느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네 번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경험한 세 가지 방법의 한계점과 제가 발견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제가 찾은 네 번째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퇴원을 앞두고 아들이 건넨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 곁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와의 동거는 전통적인 노후 생활 방식이니까요. 저 역시 제 부모님을 모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간 첫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가 잘 모실게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애들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여? 애들 공부할 시간에 TV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시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제 방문 밖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이제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발걸음 소리, TV 볼륨, 기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손주들마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제가 끼어든 불청객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드려.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구하든지. 부부의 말다툼이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가정의 짐이 될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말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니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 걱정 마. 그렇게 저는 큰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넓은 집에 살고 있었고 남편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라면 괜찮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딸은 매일 제 건강을 살폈고 사위는 주말마다 산책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생활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셨으면 해요. 화가 아니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전통적 가족 구조가 해체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딸. 하지만 내가 알아서 알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2번의 실패를 통해 자녀와의 동거는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함께 살기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반가운 얼굴로 안부를 묻던 자식들이 이제는 의무감에 짓눌린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럼 간병인은 어떨까요? 아빠 댁에서 혼자 사시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그 집으로. 그렇게 시작된 간병인과의 생활. 처음에는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생활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 선생님, 목욕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 식사 준비됐어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간병인의 목소리가 어느새 제 일상의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제게 간병인의 도움은 필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400만 원이 넘어요.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듣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결국 12시간 교대 간병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간병인님이세요. 지난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거든요. 한 달 만에 3번째 듣는 소개였습니다.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생활 패턴을 설명하고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외국인 간병인도 많이들 쓴대요. 비용도 더 저렴하고. 딸의 제안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게 됐죠.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프다와 괜찮다 정도의 단순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섬세한 감정이나 불편함을 전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는 아할 못해요. 답답함이 쌓여갈수록 서로 눈치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차이도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생활 습관까지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 집에서조차 손님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 늦은 밤 마시던 차 한 잔의 여유, 그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없어질 것 같아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알던 저가 아니었습니다. 늘 독립적이고 활기찼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외국인 간병인과의 생활도 6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요양원. 자녀들과 상담 끝에 시설이 좋다는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규칙적인 생활.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아버님, 여기서는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식사도 제때 챙겨드리고, 운동도 도와드리고.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7시 기상입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운동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9시가 넘었어요. 취침하셔야 해요.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에 맞춰 돌아갔죠.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10시 운동, 4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선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저녁은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싶은데, 지금은 운동하기 싫은데, 이런 작은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입소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같은 방식으로 해야 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드신 약 기억나세요? 아까 점심 드셨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질문에 치매 검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잠시 흐려지거나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의심받았죠.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책 거꾸로 들고 계신 거 아시죠? 책은 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조용히 읽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점점 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4인실을 사용하다 보니 사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늘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원하면 지갑을 열어야 했죠. 병원도 아닌데 마치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3개월.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녀들 앞에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동거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모든 선택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TV에서 우연히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의 노인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홈쉐어링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70대 노인과 대학생이 한 집에서 살면서 웃고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마치 진정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미국의 실버네스트, 영국의 홈쉐어, 프랑스의 세대 간 주거, 특히 눈에 띈 것은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을 만났어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런 후기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낯선 사람과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데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봤고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새로운 도전뿐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용기를 내어 지역 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마침 저희도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서 홈쉐어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그날이 바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저 말고도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모두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신 분들이었죠. 어르신들의 여유 공간과 대학생들의 주거,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기본적인 관리비만 내면 되고 그 대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물론 양쪽 모두 신중한 면접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안전장치가 탄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조회는 기본이고 3개월 시범 기간을 두어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저희가 더 도와드릴게요. 낯선 사람이랑 산다는 게.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번만큼은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구나. 드디어 첫 면접 날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소개해준 지원자는 24살 청년이었습니다. 건축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맑은 눈빛에 공손한 말투,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멀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외롭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면접이 끝나고 사회복지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할아버지, 민수 학생과 함께 살아보시겠어요? 민수가 이사 오던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올 자식 같은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할아버지, 제가 짐이 좀 많네요. 죄송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는 민수를 보며 괜히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짐을 날라주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였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짧게 나눴죠.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커서 서로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녁은 드셨나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제가 라면 끓이는데 드실래요?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끓여준 라면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식사라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제가 요리를 좀 배워뒀거든요. 앞으로 가끔 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넌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는 게 심심했거든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거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민수도 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조심스레 부탁을 해왔죠. 할아버지, 제가 설계 과제가 있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평생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실무자의 조언이 필요해서요. 오랜만에 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것저것 조언해 주는데 민수가 진지하게 메모를 하더군요. 와,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건데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양원에서는 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패턴이 달라 불편할 때도 있었죠. 할아버지, 저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설계실에서 밤을 새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 걱정 말고 하던 대로 해. 대신 너무 무리하진 마. 이런 대화가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일찍 자는 걸 배려해서 민수는 늦게 들어올 때 최대한 조용히 했고, 저는 그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며 현관불을 켜두곤 했죠. 함께 지내면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로의 세계를 배우는 게 재미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엔 시끄럽기만 했던 요즘 음악도 민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더군요. 저도 제 젊은 시절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청년 시절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그때는 어떻게 데이트하셨어요? 세대 차이가 오히려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하니 민수가 장복이나 무거운 물건 옮기는 걸 도와줬고, 저는 민수의 생활에 안정감을 더해줬죠. 민수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며. 내가 깨워줄게. 할아버지, 제가 약 드실 시간에 맞춰 알람 맞춰드릴게요. 요양원에서는 모든 게 의무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요양원에서처럼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됐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민수가 내는 관리비로 생활비 부담이 줄었고, 무엇보다 간병인을 쓸 때처럼 큰 비용이 들지 않았죠. 할아버지, 제가 이번 달 관리비랑 생활비 드려요. 고마워. 너 덕분에 요즘 여유가 생겼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제 생일날 있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수상한 기색이 있더니 깜짝 생일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작은 선물, 게다가 제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불러놨더군요. 모두 민수가 연락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민수 군 덕분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양원 갈 때랑 비교하면 정말 달라지셨어요. 자녀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안도감이 가득합니다. 손주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됐고요. 손주들은 민수를 좋아하고 민수는 제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대 통합이 이뤄지는 걸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근영 씨, 요즘 젊은 친구랑 산다면서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 없나 알아보고 싶은데.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홈쉐어링에 대한 관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죠. 민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주거비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며 이런 세대 간 협력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람됐던 건 제가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자가 된 거였습니다. 이근영 씨, 저도 혼자 살기가 무서워서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민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침마다 민수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휠체어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민수는 항상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재활운동 하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내가 바쁠 텐데. 괜찮아요. 제 수업은 오후에 있어서 시간 충분해요. 간병인이나 요양원과 달랐던 건 민수의 도움이 의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자존심도 덜 상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게 됐죠. 할아버지,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계단을 훨씬 잘 오르시는데요. 그래. 내가 있어서 그런가. 실제로 민수와 함께 지내면서 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기운이 제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는 혼자서도 방까지 가실 수 있잖아요. 대단하세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면 한밤중에도 민수는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존심은 지켜주려 노력했죠. 제가 부축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게 더 큰 도움을 주시잖아요. 제 설계 과제도 봐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산지 6개월이 되던 날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밤늦게 들어온 민수의 얼굴이 흐려 보였습니다. 중요한 설계 발표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교수님께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민수 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수했던 이야기도 해주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들려주었죠.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울 수 있는 어른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제게 털어놨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어 얼마나 방황했는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거동이 불편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이 오신대요. 할아버지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민수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들이 이렇게 좋은 어른 만나서 다행이에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어쩌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민수가 바빠서 며칠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죠. 이제 여러분께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홈쉐어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시작하세요. 저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많다고 해요. 제가 그랬듯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가 되니까요. 둘째, 집 구조를 미리 점검하세요. 제 경우는 2층 집이라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민수가 썼습니다. 화장실이 1층에도 있어서 편했죠. 셋째,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서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명확한 규칙을 정하되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생활비 분담, 공동공간 사용 규칙 등을 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했죠. 다섯째, 서로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세요. 같이 산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째,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처음에는 걱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안심하게 될 거예요. 일곱째, 비상시를 대비한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저는 민수 자녀들, 이웃, 담당 복지사님의 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뒀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홈쉐어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더군요. 첫 번째는 제가 선택한 세대 간 홈쉐어링입니다. 젊은이와 함께 살면 처음엔 걱정되시겠지만 저처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생활의 활력과 도움을 얻을 수 있죠. 민수가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니까 정말 편해요. 두 번째는 시니어 간 홈쉐어링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끼리 함께 사는 거죠. 우리 아파트 위층의 김 할머니, 박 할머니는 그렇게 산지 2년 됐다더군요. 취미나 생활 패턴이 비슷한 분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인데 둘이 있으니 안심이죠. 세 번째는 단기 홈쉐어링입니다. 방학 때만 오는 학생이나 직장 때문에 잠시 지방에 온 분들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장기 계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약속하는 게 걱정되시면 짧게 시도해 보세요. 제가 직접 찾아본 매칭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고 해요. 둘째, 대학교 근처에 사신다면
학교 기숙사 행정실에 문의해 보세요. 기숙사 수용 인원이 부족한 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답니다. 셋째, 종교단체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소개를 받을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소개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저랑 같이 살기로 하신 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거동마저 불편해진 그때 제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는 서로에게 짐이 되었고 간병인과의 생활은 너무나 비싸고 어색했으며 요양원에서는 제 존엄성이 사라져갔습니다. 후회는커녕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홈쉐어링은 단순히 주거 문제나 돌봄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길이었죠.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여기가 진짜 집이 된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다는 건 분명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에 서로가 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야,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할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멘토시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민수가 있었고, 민수가 인생의 조언이 필요할 때면 제가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제 재활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계단도 훨씬 잘 오르시는데요. 너랑 산책하려면 더 건강해져야지. 요양원에서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던 재활운동이 이제는 제 의지로 하는 건강관리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는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재활 동기가 된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거동까지 불편해졌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과 살아보고 간병인도 써보고 요양원도 가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홈쉐어링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데 다른 사람과 산다고?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지? 자식도 아닌데 나를 도와줄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걱정들이 무색할 만큼 홈쉐어링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활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있어 든든하다. 홈쉐어링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각자의 존엄성은 지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을 선택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새로운 시도가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삶이 바뀌신 분들, 혼자 살기 힘들어지신 분들, 자녀분들과의 동거가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께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제 몸까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들과 살아보고 간병인을 고용해보고
요양원에도 가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 누군가 내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홈쉐어링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여러분의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 되어줘서 고맙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